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이수입니다. 오늘은 아이 마음속으로 8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가 징징거리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요. 사실 아이들 징징거리면 짜증나죠. 저도 사실 아이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징징거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이 징징거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난다는 뜻은 분노가 억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좀 무서운 분이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못 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경계를 정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보호하면서 수동으로 공격하는 걸 짜증이라고 합니다. 자, 짜증이 날 때는 왜 짜증이 나는지 그 이유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저 내가 피곤해서 그런 상태에서 아이의 감정 표현은 시끄러운 소음만 된다라는 뜻이죠. 내가 피곤하면 내 한계를 아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견뎌낼 수 없으니까 내가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뭔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좀 쉬면 좀 짜증은 사라지죠. 두 번째는 당신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감정과 욕구가 아이의 감정과 욕구와 충돌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뭐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 부모인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와의 그 욕구와 감정이 이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내 욕구와 감정이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이하고 놀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쉬고 싶은지 엄마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지 이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아이가 드러내는 감정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경우 이건 감정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대체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요, 남자들은 슬프면 사실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를 냅니다. 엄마들은 같은 경우는 울음이 허용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는 것은 화가 나서 화를 내야 되는데 그 감정을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감정을 대체하는 경우 아마 짜증이 날 거란 뜻입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도 그런 것이 있어요. 실제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잘 모른다는 뜻이죠. 네 번째, 아이의 감정을 당신이 용납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돼. 이것도 어린 시절에 엄마의 믿음에 따라서 이건 다릅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되지. 어떻게 화를 내? 이렇게 분노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면 아이가 막 자기 감정에 맞춰서 막 분노하게 되면 그거 공감 못 해줍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5번째, 아이의 감정이 당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 이 경우가 힘들어요. 예. 자, 이 경우 이거 사실 상처받은 내면화입니다. 아이의 감정이 당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대면해서 그때 그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별일이 아닌데 아이가 온다. 그럴 때 아이는 10층 팔고 피곤해서 오는 것이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별일도 아닌데 부모가 화를 낼 때는 울 수 없으니 화를 내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피곤해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아이가 뭐 이렇게 울긴 하고 짜증내면 제가 뭐 짜증이 많으냐 화가 많으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한 게 지나가면 아이는 괜찮아집니다. 아이들이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럴 경우는 엄마가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2번째, 당신이 그렇게 반응한 건 아이의 감정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다면 엄마는 짜증스럽습니다.
당신이 짜증스럽다면 아이가 드러낸 감정이 진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감정이 안 맞아, 핀트가. 그건 아이는 뭔가 그 뒤에 허용되지 않는 감정을 감추고 있을 때 엄마는 짜증을 느낍니다. 자,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답습하게 될 때 부모에게 말대꾸라도 하며 불호령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자란 당신이 어떻게 화가 났다면 고래고래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딸 아이를 참을 수 있을까? 자기는 참고 자랐는데 아이가 온전하게 자란 아이들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걸 참을 수 있겠냐는 거죠. 자라면서 눈물 한 방울을 제대로 흘려보지 못한 당신이 어떻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 녀석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이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에게 똑같이 감정을 금시했거나 감정을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당신 스스로 억압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차마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당신의 아이의 감정을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가 못해본 거는 사실 아이한테 공감해 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래서 자기 부모의 감정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아이가 막 엄마가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꼭 매맞을 짓을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꼭 아이는 이게 뒤집어지고 말썽 피울 때 내가 힘들 때 제가 저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부모가 화내기를 기다린 것처럼 아이가 말썽을 피우고 뒤집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그렇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에 지극히 민감하다. 마치 텔레파시처럼 말하지 않은 감정과 긴장까지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해진 아이들은 부모의 긴장이 극에 달해서 겉으로 드러나도록 자극한 행동을 하게 된다. 꼭 일부러 내가 소리를 지를 때까지 그러는 것 같다니까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지 못할수록 그 감정을 떠맡게 되는 건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부모 대신 그 감정을 표현하려 하면서 부모를 극한으로 밀고 간다. 사실 이거는 부모를 극한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긴장이 극도로 올라오게 되면 엄마의 그 긴장을 아이들은 느낍니다. 근데 아이들은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어린 시절에 억압되어 있으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줘요. 그게 매맞을 짓입니다.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엄마는 어떠냐면 자신도 모르게 참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한테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아이한테 막 그냥 투사해버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왜냐면 그 아이가 가장 안전하니까 그 아이한테 그렇게 투사를 하고 던져도 아이는 절대 부모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난다면 부모의 감정은 어떠냐면요. 훅 떨어집니다. 감정의 압력이. 그러고 난다면 죄책감이 몰려오죠. 내가 이러고도 좋은 엄마인가. 내가 그렇게 계속 자신을 죄의식에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정죄하는 그 순간에 저 정죄하는 엄마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죄의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이는 그 엄마한테 공격받으면서 다시 내가 우리 부모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 다음 이 아이가 커서 다음 세대에게는 또한 그런 분노를 넘겨주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한동안 어떠냐면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꽉 안 차 있기 때문에 팽팽하지 않고 긴장도 떨어집니다. 근데 일상에서 계속 긴장이 쌓이게 되면 다시 어느 시점이 되면 아이는 또 뒤집어집니다. 그럼 부모는 또 다시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거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 참는 것만 배웠구나. 내가 표현하는 것 이것들을 알지 못했구나.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감정을 풀어내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데. 자,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나게 할 때 부모는 가장 자제력을 잃고 싶다.
읽기 쉽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때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5살 어린아이로 내려갔고 또 그 어린아이가 내 아이보다 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에 탁 들어갈 때는 그때는 부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뭐만 남아있냐면요. 투쟁 회피 반응.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억압해놨던 것들이 그냥 투쟁, 싸우거나 아니면 회피하면서 바로 터져나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자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그 감정에 관해서 내가 이거 왜 이런 감정이 올라와 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이 변형계에서 바로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스트레스를 아이는 느꼈고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엄마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려 했다. 엄마가 분노를 표출했고 속 시원히 감정을 풀어낼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표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가버린 거기 때문에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 감정의 의미가 어떤지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내가 다 겪어서 감정의 에너지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표출하지 않고 표현했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반복되지 않는 거죠. 자, 또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힘든 부모가 있습니다. 이게 다를 때는 막 집안 일을 할 때는 쌩쌩합니다. 그런데 나가 놀자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졸립니다. 다를 땐 쌩쌩한데 책만 읽어주면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죠? 왜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재미있지 않을까? 그녀가 느끼는 지루함은 감정을 억압한다는 신호다.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지루함이라는 뚜껑으로 덮은 것이다. 자, 왜 지루함이라는 뚜껑으로 덮었을까요? 그녀의 부모는 그녀와 놀아준 적이 없었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와도 친밀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억이 없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돌이키고 싶지는 않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 그렇게 잘하니까 또 그렇다. 그녀는 이렇게 어렸을 때 느낀 감정을 부인함으로써 자기 아들과 재미있고 웃고 놀 수 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와 놀아주지 마라. 엄마의 내면 아이도 부모와 놀고 싶었던 그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엄마의 내면 아이가 재밌는 거. 엄마가 재밌으면 아이도 재밌는 겁니다. 그 아이와 한껏 놀아줘라. 책을 읽어줄 때도 그 아이, 내 아이를 위해서 읽어준다면 졸립지만 나도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가 정말 따뜻하게 나를 품에 안고서 그렇게 조곤조곤 재미있게 책 읽어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나한테 사랑을 주는 그 엄마를 기다렸던 그 내면의 아이가 있는데 그 내면의 아이, 어른인 내가 그 아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행복해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아이는 그 안에서 듣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사랑받았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놀아주지 못하면 뭐가 오겠습니까? 다시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놀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공격의 화살을 또한 누구한테 돌리냐면 나한테 돌려버립니다. 이게 위장된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뭐가 쌓이냐면 죄의식이 쌓이게 되고 죄의식이 쌓이게 되면 또한 아이는 또한 그런 죄의식을 또다시 부모로부터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기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경험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 자기 경험의 투사, 억압된 고통의 재현, 어린 시절에 지었던 증오의 부활, 질투, 금기, 가족의 비밀, 수치심, 욕구 불만, 부끄러움, 수치심이죠. 죄의식 등은 모두 과거가 거기에 있다. 무의식적일 때 많은
과거에 그 모든 것 때문에 무의식적일 때가 많은 과거의 그 모든 것 때문에 아이들을 올바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 아, 이거요. 참, 이거 맞는 말입니다. 예. 이게요, 연애 때는 안 싸웁니다, 사람들이요. 연애 때는 서로 좋아요. 근데요, 싸움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이 꼭 아이를 낳고 나면 싸워요. 왜냐면 아이를 낳게 되면 내 과거의 어린 시절이 소환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과거의 어린 시절이 소환이 돼요. 그래서 싸움은요, 항상 이 어린 시절에 어땠는지에 관한 부분이 믿음 안에서 부부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 부모가 깨끗한 걸 원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자랐을 때 이게 지저분하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래 형제가 많았으니까 깨끗한 환경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푸른맘마 같은 경우는 깨끗한 장모님이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이게 깨끗하게 치우라는 건 힘들지만 또한 깨끗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아이가 막 어지러 높여 놓으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이게 이제 푸른맘마 그런 거 신경질 나죠. 그럼 저는 혼자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이거 많이 부딪힙니다. 어떤 부모는 엄격했다면 애가 저래도 버릇 없을까 봐 이렇게 이게 와서 부딪히고요. 근데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래야만 창의성이 길러지고 그에게 행복하지. 그래서 이게 서로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아이끼에 이 과거의 어린 시절을 끌고 와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과거가 치유되지 못했던 부모는 자동적으로, 더 나아가 충동적으로 자기 부모가 했던 행동을 반복한다.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자각하고 대면하지 않으면 절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거 한 대로 가지 않아요. 이게 일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자식에게 가학적이고 폭력적이었던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이유는 고통을 더 깊은 내면으로 밀어넣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다. 그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더 밀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무의식으로 밀어넣을수록 그 영향력은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매를 맞은 사람만이 애를 때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유치원에 갔는데 뭐 애를 때렸다, 뭐 학대했다, 그분 절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어갔던 감정은 1만 분의 1초 사이에 튀어나옵니다. 사회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그걸 법으로 규제해서 두려움을 줘라. 두려움을 주면 줄수록 더 강하죠. 그리고 더 숨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왜 당신이 그랬는지, 당신이 왜 그를 조절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매 맞은 건 다 나 때문에 매를 맞은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았고 나를 위해서 해준 거지. 그러니까 매 맞은 게 사실은 좋은 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때리면서 이건 정당한 겁니다. 내가 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무의식 본능 안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래서 다시 그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자,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들은 깊은 얘기를 계속 강연을 반복합니다. 자, 가학적인 부모에게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당한 고통을 다른 이에게 복수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가학적인 부모일 땐 자란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이게 이 피해자가 돼서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지나가면 돼.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누구한테 동일시하냐면 내가 우리 부모, 나는 그래도 이렇게 무시간해서 이게 지나가기 위해서 고통을 참으면서 이게 힘이 센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무시간에 어린아이가 동일시해 놓은 그 부모가 부모했던 것들에 관한 이 동일시를 재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내가 부모에게 복수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왜 부모가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왔는데 왜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을 거야? 대하지 않는가?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나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않을 거야. 이 복수의 칼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행동은 굉장히 효도하고 이게 착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식 깊은 곳에 가면 나는 내 기쁨을 절대 우리 부모한테 주지 않아. 이게 칼을 들고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 자신을 괴롭힘으로써. 자,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의 의미가 뭔지 해결할 때까지 반복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고 또한 그것이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나오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아이한테 하냐 이거죠. 자, 이게 부모가 어린 시절에 고통스럽게 부모가 되면 사실 이게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누구도 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해. 그런데 내 자식만큼은 이해해주지 않겠어.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 작동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식한테 고통을 줌으로써 야, 나 좀 이해해달라 이 표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나는 너보다는 그래도 좀 덜 주잖아. 내가 우리 부모한테 받은 것보다 덜 너한테 주려고 노력해. 이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자, 복수의 대상은 자식이나 자기에게 의존하는 약한 사람이 된다. 그들은 절대 복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동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를 해도 진정으로 통쾌하거나 충족되지는 않는다. 이게 대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대상. 이게 만일 우리 부모가 나한테 준 상처라면 안전한 환경에서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리고 분노를 풀어내고 그 부모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 대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아이한테 하는 것은 대상이 다릅니다. 사실은 아이가 안전하니까 하는 거지 진실로 내가 그 부모 안에서의 그 부모한테 이게 대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한테 효도하지 말라,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지금 계속 이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그 안에 있었던 깊은 상처들, 그 안에 있는 깊은 분노를 지금 쥐고 있으면서 내가 나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부모한테 기쁨을 안 주겠다는 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 분노와 내 슬픔을 만나서 이걸 대면함으로써 뭘 하는 거냐면 그 분노를 풀어내고 내가 나 자신을 더 이상 학대하거나 복수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내가 날 사랑하는 사람만이 또한 부모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러 가라는 이 중간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될 이 인간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자신의 트라우마를 의식하고 나면 부모와 정반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하지만 부모처럼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미안한 마음과 무력한 느낌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별다른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정반대의 모습도 결국 같은 동전의 다른 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부모와 반대로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자기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 상처를 받았는데 목을 반대로 돌리면 이 상처가 납니까? 여기가 상처가 다시 생기죠. 부모를 기준으로 정반대로 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도 몰랐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은 분노, 죄의식 이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되려면 그것을 대면하고 그 자체에서 나와야만 결국 뭐냐면 그 본성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도 하고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데 우리는 이 대면의 과정들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사회가 또한 이 부분들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33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내용을 지금 아이 마음속으로 이분은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어린 시절 치유하기.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죠. 내가 지금 받은 상처는 그렇게 크고 나의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내가 나의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은데 어떡하냐.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은 딱 하나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치유하는 것이다.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부모인 우리도 감정을 풀어놓을 필요가 있다. 풀어놓는다. 이런 뜻이 어떤 뜻입니까? 감정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정은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는 이게 몸으로 겪고 나면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분노도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죄책감도 끝이 있고 수치심, 두려움, 우리 있는 모든 감정은요, 겪고 나면 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끝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그 감정 뒤에 있는 깊은 평온함, 그 사랑 안에, 그 안에 자유로움과 그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치유란 어린 시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부모를 이상화하지 말고, 이거 부모를 이상화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거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죠. 매를 맞은 거 상처입니다. 나를 위해서 때린 거 아닙니다. 부모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때린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은 매를 맞으면서 그 상처를 고통스럽게 간직한 거야. 나를 위해서 때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맞은 거야. 그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상화를 하지 마라, 이상을 하지 말라. 이건 아주 종교 안에서의 핵심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삼지 마라. 당신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우상화를 한 거다. 사랑 그 자체를 왜 두려움으로 대치시켜놨는가? 당신의 정체성을 왜 정체성이 아닌 걸로 만들었는가? 인간의 마음이 내 자신이 안 되게끔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까? 그러나 거짓은, 이 우상화라는 거짓은 바로 자각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애초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 부모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음을,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했음을 똑바로 보고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감정,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가 나고 얼마나 슬프겠냐 이거죠. 부모도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몰랐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받은 이 상처에 대해서 이거를 겪어내야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였을 때는 감히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느끼고 드러낼 권리를, 표현할 권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야 한다. 어렸을 때 겪었던 부당한 일이 이래 비로소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연민을 느낀다면,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내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그 나 자신의 고통을 내가 느껴야만,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그런 경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아이를 보면 감당이 힘든 감정에 휩싸이는가? 바로 거기에 당신의 응어리가 있다.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한테 스승으로서 우리의 무시간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걸 아는 자는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이게 의식이 방향이 하나 다름으로써, 자, 그 응어리는 이 상처받은 그 응어리는 충분히 대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억이 되서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걸 방어로서 막지 말라는 거죠. 그럼 막지 않고 대면하겠다고 선택을 해버리면 어린 시절 세세한 기억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 뒤에 따라왔던 모든 감정들도 다 느끼게 되는. 그래서 한동안은요, 성장 과정 속에 찌질이가 돼서 그전에는 운다는 것 자체가 허용도 안 됐던 사람이 누구 말 한마디에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이렇게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전에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 지금 애한테 전혀 분노를 표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남편이 말 한마디 톡 하면 왜 그렇게 억울한 게 올라오는지, 왜 그런지 모릅니다. 물론 남편한테 그 분노를 직접 공격하는데 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안전한 상황에서 겪으라는 얘기죠. 내가 감정을 겪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 당신 안에 있는 아이를 들여다봐라. 내면 아이를 들여다봐라. 그 아이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배려, 그때의 감정에 관심을 줘보자. 당신의 어렸을 때 모습을 되찾고 그 아이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자리를 내주자. 어른인 당신은 아이인, 그 내면 아이인 당신 곁에 앉아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보듬어 준다.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를 사랑한다. 이거 치유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 그래서 제가 배려했던 사람으로 계속 그 강연 내용은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비춰줌으로써 아이는 나 자신을 싫어하는 아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날 닮아서 나처럼만 된다. 날 닮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이렇게 책에서 자세히 나와 있고 이것이 경험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회가 이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내면 아이 얘기할 때요. 초창기에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뭐 비난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는 뭐 문제될 거는 없죠. 그러나 이해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두려움 없이 자기의 내면을,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